자, 먼저 첫 번째 순서 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흔들리는 은행, 자금은 어디로? 이번 주만 해도 세계 각국 은행들이 흔들리는 걸 하루에 한 번꼴로 연이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SVB에 이어서 어제는 크레딧 스위스, 또 간밤에는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응급수술하는 1차 봉합은 되는 모습이었는데 향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으로 남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은 미즈호 은행의 변정규 전문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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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전무님을 모시기로 하고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은 다행히 위기감이 돌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향후를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경부터 저희가 확인해 볼 텐데 은행들의 이런 파산이란 단어가 나오는 위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었죠.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들 은행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 회사들이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금융회사들도 다 돈을 갖다가 자기 돈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닙니다. 돈을 다 빌려 쓰죠.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예금을 해도 이게 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금들을 받아서 더 높은 금리를 창출해야 되고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은행들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신용이 조금 약한 이런 회사들은 빌리는 비용이 더 비싸요. 이제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신용도가 높은 회사들은 이자율이 좀 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상금리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심지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높으면 그만큼 저리로 빌려요. 이게 좀 네. 약간 자본시장의 어폐예요. 왜냐하면은 조금 이제 못 살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좋거나 좀 작은 기업들은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자본주의 논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더 잘 살거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싸게 주고요. 못 받을 것 같다. 좀 더 회수율이 좀 적을 것 같다 하면은 좀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도 무리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고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즘도 종잡을 수가 없죠. 하루하루. 맞아요. 저희들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은행들도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 이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파산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행이라는 데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저희 그 금융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그 소비자들 있죠? 네. 소비자들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자금이 필요한데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네. 예, 적재적소에 이렇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그런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상에서 제대로 돈이 안 돌게 되고 그러면은 돈맥 경화나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앙은행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와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은행의 파산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도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간략하게 괜찮다 혹은 아직 남았다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제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극단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글로벌 은행 시스템들은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직 다 빨아들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고 글로벌 은행의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실리콘은행 파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의 정부나 각국 그 중앙은행과 정부가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까 앵커님이 여쭤본
네, 그것에 대한 네. 대답은요. 너무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 이런 은행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용에 대한 위협은요 네.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2008년도 네.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리만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리만 금융위기. 이게 이제 8월 말, 9월 말, 9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을에 나타났는데요. 그 전에 벌써 2월 달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아. 베어 스턴스라고 하는 대형 주식 중개 기관이죠. 굉장히 컸습니다. 네. 주식 중개 기관 중에서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런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많이 언급되는 그 마이클 버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촉각을 기울였고요. 제가 아는 많은 딜러들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참가자들도 그때 숏을 많이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사태는 좀 이렇게 계속 불 붙는 듯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는 거는 중개자이기 때문에 또 은행이나 아니면은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전부 다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쓰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막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극단적인 금융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시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 뭐 이 은행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코로나 이후의 여파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주신 대로 각국의 중앙 은행들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고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은행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려가 우려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또 이런 발빠른 대처가 또 하나의 우려를 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악용하는 사례가 글쎄요, 진짜 있을까요? 악용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무한정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통화 정책은 네.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게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이것을 갖다 구제 금융을 해주고 기업들을 살려주고 그다음 은행을 구제해주고 이런 것들은 다 완화 정책에 포함되는 건데요. 이번 한 번을 특별하게 이렇게 구제해 준 거지 계속해서 구제해 주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추구하는 미국의 연준과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이러한 금융 정책이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용과 인플레이션 등등등 여러 가지 타깃이 다 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률 타깃은 2%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주 이슈 속의 이슈인 요즘 시장. 다음 주에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통화 정책,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중앙은행은 빅스텝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 내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결과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동결이냐? 아니면 베이비 스텝이냐 이 기로에 있는데 유럽은 또 빅스텝을 밟고 어느 쪽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다음 주에도 계속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지 않을까 우려감도 좀 듭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유로가 조금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상대 통화라고 볼 수 있는 달러화가 좀 약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지금 현재 그 환율이 1,3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시장도 조금 호조를 보이고 오랜만에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은 안심을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갖다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0.25%포인트 이렇게 베이비 스텝을 밟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그 결정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 상황을 보면서 연준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사태가 아직 완결되고 종결된 것은 아니고 연준이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지금 살펴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주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볼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네. 또한 금융기관으로의 전파, 그다음 다른 한계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 금리가 높으면은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기업체들도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까지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면밀히 보고요.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그런 의사들도 여러 군데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연준의 위원들이 많이 계시죠. 19명의 그 투표자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런 거를 주시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3월 회의 전까지,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그때까지도 면밀히 좀 예민하게 연준도 지켜보고 있다, 회의를 임할 것이다. 만약에 올리지 않더라도요. 오, 네. 올리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오를 건데 먼저 맞는 매가 더 나을까요? 그 글쎄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려서 이렇게 모든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같은 금리를 올려도요. 시간을 빨리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올리는 거 하고요. 시간을 두고 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에 다른 이유도요.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퍼부은 거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 미만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9조 달러까지 갔다가 와. 8.5조 달러 정도로 내려온 상태예요. 네. 2배 이상 많이 돈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 하셨던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재료 삼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키워드가 신용이다라고 전무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요즘 시장에서 이 신용이란 단어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의 단어는 신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가격 혁명적인 수준의 엄청난 인플레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는 엄청난 양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가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죠.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그런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용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키워드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비교를 하시면 리만 금융 위기와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게 신용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리만 금융 위기는 모기지 사태라는 신용 사태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요. 신용과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은 아직까지 신용위기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죠. 돈을 뿌려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리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모기지라는 신용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히 봉합을 하고 끝난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카드를 들었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통화정책 정상화는 진정한 통화정책 정상화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모기지, 신용 사태가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방금 설명해 주신 신용 이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짧게는 이번 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속 이 같은 은행권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까지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들의 조달이요. 예, 조달 금리나 이런 것들 지금 유동성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조달, 특히나 두 번째는 이제 모기지와 관련된 우리나라도 PF가 있어요. 네. 그죠? 이제 건설사 PF라든가 네.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요. 특히나 이제 신용 사태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이러한 모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PF나 이런 쪽을 갖다 유심하게 저희 유심히 들여다봐서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던 거는 미연에 좀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발빠른 대처하는 게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까요? 예, 좀 어느 정도는 미리 대처를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출 맞아요.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 관리를 좀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증권사 MMF, 그다음에 은행의 예금 잔고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화의 유동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활동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크레딧 크런치가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유동성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금부에서는 주로 외화와 원화의 이런 배분을 적절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산 유동성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이러한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타이밍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전무님이 바라보시는 투자 타이밍, 요즘은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 뭐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네, 오늘 장을 보신 분들은 좀 그래도 안도감을 그런 것 내셨을 같아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 연준 의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참 답답한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앙은행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힘들 것 지금 같아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중앙은행장만큼 힘든 지금 직업도 없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너무 어렵지만 이분들의 머리 아픔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의 기쁨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머리 아픈 이유는 뭐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놔둬야 되나? 내가 이것을 갖다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이때까지 고집해 왔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타겟 2%를 갖다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냐 이러한 것을 고민할 때가 이제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르면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될 거고요.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오르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위험자산 주식에 대한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라고 짚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곧 오겠지요. 올해 하반기 안에는 올 것으로 생각을 올해 합니다. 안에는 저희가 예.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전무님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요 이슈들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